안녕하세요. 긴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오늘도 잠들기 전 듣기 딱 좋은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 마음을 울린 13살 며느리.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대대로 왕실에 도자기를 바치던 윤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윤씨 집안은 그저 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왕실의 부름을 받아 궁중 잔치에 쓰일 도자기를 빚어 올리던 손끝에 혼이 담긴 명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가마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사계절 끊인 적이 없었고 불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주무르는 장인의 손길은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이 언제까지나 좋을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서자 도자기의 취향 또한 바뀌었습니다. 궁중에서는 화려한 중국 도자기를 들여오기 시작했고 윤씨 집안에 내려오던 납품명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단 하루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가마터의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그 불 앞에 앉은 장인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팔리지 않은 도자기들이 창고에 쌓여갔고 쌓인 도자기만큼 빚도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씨 집안엔 옥년이라는 13살 막내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끔 어리광도 부리고 부모님을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 소녀였지요. 눈이 크고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으며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 쪼그리고 앉아 흙 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에도 옥년은 아버지 가마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흙덩이를 주물럭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옥년이를 보며 아버지 윤씨가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우리 옥년이 손에서는 흙이 어쩜 이리 얌전히 있는 것이냐. 그렇게 옥년은 아버지를 흉내내며 작은 종지를 빚고 작은 항아리를 빚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흙이 어느 정도의 물기를 머금어야 하는지, 불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유약이 제빛을 내는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도 있었지만 반은 옥년이의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을 옥년의 어린 시절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채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와 집안 어른 몇이 모여 앉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집안의 감도는 어두운 기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구슬프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옥년을 불렀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가마터를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한양에 최신의 상인 집안이 있다. 비단 장사로 아주 큰 부를 일군 집안이지. 우리 집안이 그 최씨 집안의 빚을 졌는데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게 됐구나. 그 집안 마다들에게 너를 시집 보내야 할 것 같구나.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터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옥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씨네 집안이라 하면 고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민 신분으로 밑바닥에서 시작해 비단 장사로 한양 조정에까지 포목을 납품하는 큰 상인으로 성장한 집안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습니다. 넓은 기와집도 사고 좋은 땅도 사고 양반 족보도 샀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이고 질투심 강한 양반 이웃들은 그들을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며 항상 뒤에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옥년과 혼산말이 오간 사내는 그 최씨 집안의 맏아들 최서준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 아버지의 장사를 이어받아 한양과 지방을 오가는 아주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상인이면서도 틈틈이 글을 읽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에게 그런 소문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결정된 날 밤, 옥년의 어머니가 옥년의 방으로 들어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늘 가마터를 청소하시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누구의 손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착한 옥년이는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지만 혼례를 하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옥년이의 입술처럼 빨간 혼례복을 입은 옥년이는 족두리 아래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더 밝은 척 미소를 지었지요. 가마에 오르기 전 아버지가 옥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하고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을 쥔 그 힘은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함과 슬픔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옥년아, 우린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만 너의 손이 기억하는 그 흙의 움직임과 감촉을 잊지 말아라. 어디에 있든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말거라. 그렇게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옥년은 불 꺼진 가마터와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부모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최씨 집안은 과연 달랐습니다. 대문부터 웅장했습니다. 기와가 햇빛에 반짝였고 마당은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었지요. 하지만 옥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화려하지만 낯설고 온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동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빚쟁이 집안 딸이래 쫄딱 망한 도공 집안이라더군. 손톱에 더러운 흙이 잔뜩 껴있을 거야. 최씨 집안도 상인 취재에 돈 좀 벌었다고 양반 행세하더니 이번엔 쫄딱 망한 도공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군.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첫날 밤, 옥년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붉은 촛불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떤 사람일지,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신랑 최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년을 향하는 것이 아닌 방 저 반대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옥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은 방 한쪽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하나 더 당겨 켜고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옥년 쪽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인데 왜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서준이 비로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녀는 그제야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준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지도 탐욕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깊고 고요한 잔잔한 연못 같은 눈이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렵소. 옥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모님은 그대를 돈으로 들여왔소. 하지만 나는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소. 그대는 아직 어리오. 13살이라 했소. 그런 아이에게 남편 노릇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그러니 안심하시오. 그대가 몸도 마음도 충분히 어여한 여인이 될 때까지 나는 이 방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겠소.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옥년에게 작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옥년이 받아 펼쳐보니 안에는 부드럽게 반죽된 찰흙 한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사왔소. 혹시 손이 심심할까 싶어서. 옥년은 깜짝 놀라 서준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흙을 집어 들었습니다. 찰흙이 옥년의 손에 닿는 순간 무언가 따뜻하고 익숙한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가마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촛불 아래에서 아주 작은 종지 하나를 빚었습니다. 서준은 그 옆에서 말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도 아늑했습니다. 그렇게 옥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년이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나오려는 것이냐? 가시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팔짱을 끼고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배배 꼬이고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잘 들어라. 너는 너의 부모의 빚 때문에 온 몸이다. 그것도 모르고 양반집 교수인 양 콧대를 세워서는 안 된다.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는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편안하게 아침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흙이나 만지던 손으로 내 집 마당이나 쓸어라. 네 부모 빚을 갚으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야. 그렇게 옥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당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넓은 마당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옥년의 작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모님에게 한창 어리광 부리고 싶은 나이 13살. 하지만 옥년은 이를 악물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지요. 이것이 옥년의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는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최 씨가 비단 장사로 큰돈을 벌기 전 강 씨는 어릴 적 양반집 부엌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천민의 아내로 살았고 그 시절의 멸시와 냉대는 강 씨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아무 이유 없이 매일 구박받기 일쑤였지요.
돈이 생긴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아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라. 천민 출신이 돈 좀 벌었다고. 그 눈빛을 강 씨는 평생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며느리 옥년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강 씨의 눈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본인이 받은 만큼, 아니 그것보다 몇 배로 더 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존중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어 주는 법도 전혀 몰랐거든요. 며느리 옥년의 처지도 시어머니 강 씨의 어릴 적과 참 비슷합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고 남 부끄러운 처지로 시집 왔지요.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이 평생 받아온 멸시를 고스란히,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옥년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고생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돌려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강 씨 눈에 가장 거슬렸던 건 옥년의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차분함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 밥상 앞에 앉은 자세 하나에서도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결이 배어 나왔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 씨는 그것이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쫄딱 망한 도공 집안 딸 주제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것이냐? 흙이나 만지던 손으로 내 집 마당이나 쓸어라. 옥년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밤길을 뚫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더 가까운 우물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 산 너머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게 했습니다. 물이 가득 든 물동이를 짊어진 작은 어깨가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깃기가 끝나면 불을 떼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끝나면 빨래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의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빨래가 끝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넓고 넓은 마당을 아침 저녁으로 쓸어야 했습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라도 마당에 떨어져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옥년을 불쏘개 마냥 쏘아댔습니다. 이웃 사람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별이 뜰 무렵에야 겨우 하루가 끝났습니다. 흙의 결을 느끼고 물기를 가늠하고 유약의 농도를 읽어내던 그 손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찬물에 갈라진 살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13살 소녀의 손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일만 한 여인의 손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에게는 마음을 둘 곳이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남편 서준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옥년은 반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은 늘 아무 말 없이 옥년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 번 건네고 옥년의 손을 한 번 내려다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옥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서준이 옥년을 위해 장터에서 사온 도자기 빚는 흙과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물레질에 쓰는 작은 나무 주걱, 흙의 결을 고르는 대나무 칼, 그리고 천으로 곱게 쌓인 백자토 한 덩이였습니다. 그대가 손으로 무언가를 빚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길래 사왔소. 많이 부족한 재료라 미안하오.
옥녀는 조용히 책을 읽는 서준 옆에서 백자토를 주물럭거리며 이번엔 무얼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옥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늘 방 안은 즐겁고 따뜻했습니다. 서방님 감사해요. 저는 흙을 만지면 부모님과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가마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도자기를 굽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서방님 덕분에 오늘 밤도 마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13살 소녀의 고된 시집살이가 남편 서준이 가져온 도자기 재료와 따뜻한 미소 덕분에 부모님과의 추억으로 녹아내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준이 무거운 얼굴로 옥년 앞에 앉았습니다. 한양에 큰 장사길이 열려서 좀 길게 떠나야 할 것 같소. 짧으면 석 달, 길면 반년은 걸릴 것이오. 옥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마음 둘 곳은 남편 서준 하나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준은 장터에서 새로 사온 도자기 도구들을 옥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오래 떠나 있는 만큼 이번엔 재료와 도구를 아주 넉넉히 사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조심하되 절대 꺾이지 마시오. 그렇게 이튿날 아침 서준이 떠났습니다. 옥년은 대문 앞에서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 떠나자마자 시어머니 강 씨는 더욱 독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서준의 눈치를 보며 어느 정도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옥년이 해야 할 집안일이 2배가 되었습니다. 옥년이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는 기색이 보이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놀 시간이 있으면 일을 더 해라. 네 부모 빚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숨만 쉬고 앉아 있는 게냐? 옥년은 그렇게 낮에는 고된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내고 밤엔 부엌 끝자락에서 조용히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고된 집안일 때문에 지쳐서 아려오는 손목을 부여잡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밤에도 손에 흙을 쥐면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아버지의 가마터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불 앞에 나란히 앉아 흙을 빚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요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년이 밤에 도자기를 빚을 때마다 부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도자기를 힐끗 쳐다보는 강 씨의 눈빛에는 궁금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13살 소녀의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강 씨는 평생 집안일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취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옥년은 시어머니에게 도자기 빚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또 괜시리 혼이 날까봐 시어머니의 궁금해하는 눈빛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서준이 없는 날들이 쌓여가며 강 씨의 구박도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매일 밤 그릇과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가마도 없이 유약도 없이 스승도 없이 그저 아버지에게서 눈으로 배운 것과 손이 기억하는 것만으로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긴 여름도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 서준이 돌아온 것은
낙엽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옥녀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내린 서준의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볼이 수척하게 패여 있었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 사랑채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정에서 금령이 내려왔소. 외래 비단 수입을 전면 금한다는 명이요. 나라 안에서 직접 짠 국산 퐁옷만 쓰라 하였소. 방안이 매우 고요해졌습니다. 최 씨 집안의 거래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래 비단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을 한양 조정에 납품하고 지방 곳곳에 포목전에 내다 파는 것이 이 집안이 수십 년을 일구어 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거래처 상인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사랑채에 앉아 그들을 하나하나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문서를 받고 정중히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하루가 다르게 굳어갔습니다. 창고에는 팔지 못한 비단이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돌려보낼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비단 창고는 비단으로 수북히 쌓여가고 곳간 창고는 텅텅 비워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준의 아버지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던 몸이었는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자 쇠약해진 몸이 근심 걱정을 버텨내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추운 밤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의 분노는 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후로 재수가 없어서 이 꼴이 난 것 아니냐? 옥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옥년은 시어머니의 고성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서준의 슬픈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준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국내 거래망을 찾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준이 옥년의 방을 찾았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힘들 것이오.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그대가 버텨준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는 것이오.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하오. 그리고 서준은 큰 보자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옥년이 도자기를 빚을 수 있게 재료들을 장터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옥년이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힘들까봐 어떻게든 급전을 구해 사온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추워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준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옥년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집안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텅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옥년은 비단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가 비단 창고 안에 쌓여있는 애물단지가 된 비단들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고 들어간 뒤였습니다. 옥년이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비단, 은빛 비단, 옥색 비단, 햇빛을 받으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치 반짝거리며 흘러가는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단의 색감이 익숙한 무언가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마에서 막 꺼낸 도자기였습니다. 유약이 불 속에서 녹아 흐르다가 식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영롱한 빛깔들. 아버지가 유약을 고를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불, 흙, 그리고 사람의 손이 만나는 자리에서 오는 것이다. 불과 흙은 옥년이 그 무엇보다 익숙한 것들이었지요. 옥년이 비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흙과는 다른 부드러운 감촉이었지요. 하지만 이 빛깔만큼은 흙 위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빛깔들을 도자기에 담아보자. 그날 밤, 옥년은 집안일을 끝내자마자 뒷마당에 오랫동안 쓰지 않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 제가 쌓인 가마를 청소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남편 서준이 주고 간 백자토를 꺼내 물을 섞고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비단 창고에서 보았던 비단의 빛깔들을 떠올리며 유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지요. 유약이 고르지 않았는지 빛깔이 매우 탁했습니다. 불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가마에서 꺼낸 그릇이 쩍하고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옥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마에 불을 지피며 유약의 배합을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감을 잡아가고 불의 세기를 가늠하는 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가마에서 꺼낸 그릇 하나가 촛불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비단 창고에서 봤던 그 비단의 색이 도자기에서 물 흐르듯 찰랑거렸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흙에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단보다 더 깊었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달빛 아래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아름다움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강 씨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밤에는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며 타박을 하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흘러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강 씨가 마당으로 나왔는데 부엌 앞에 가지런히 수놓인 그릇과 도자기들을 보았습니다. 그 빛깔과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팔아오던 비단의 익숙한 색감도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옥년이 밤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주무르던 그 흙덩이가 이런 빛을 품게 된다는 것이 시어머니 강 씨는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할 말을 잃고 그릇들을 한없이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보고 옥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빚어온 그릇들이옵니다. 오늘 장터에 나가 팔아볼까 해요.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요. 시어머니 강 씨는 정신을 차리고 날카롭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옥년에게 말했습니다. 고작 이 흙장난으로 집안을 살리겠다고? 집안이 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변명이 고작 이것이더냐? 제가 오늘 단 한 푼이라도 벌어온다면 오늘 밤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깃국이라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옥년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뒤로하고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어둡고 외진 자리,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장터 끝자락에 옥년이 멈춰 섰습니다. 옥년은 바닥에 비단 자투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릇들을 정성껏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옥년의 그릇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아낙네가 그릇들을 흘깃보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허리를 굽히고는 그릇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1명, 2명, 3명. 사람들이 마치 두 발이 묶인 듯 가던 길을 멈추고는 옥년의 그릇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릇이요, 비단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의 그릇과 도자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 청색 그릇 하나만 주시오. 그렇게 1명, 2명이 그릇을 사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날 가져온 모든 도자기와 그릇이 팔렸습니다. 옥년은 빈 보자기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었기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기술을 전수해 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년은 잠깐 고깃집에 들러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깃국을 저녁 식사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쉬지도 않고는 바로 부엌으로 가 고기를 손질해 솥에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며 집안 구석구석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맡아보지 못한 제대로 된 음식 냄새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맛있는 냄새에 강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밥상 앞에 멈추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깃국이었습니다. 강 씨의 눈이 잠깐 흔들리며 자기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것이 장터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판 돈으로 고깃국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했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생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이 자란 강 씨였기에 고맙다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 인색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냐? 그깟 흙장난에서 번 돈으로 내 앞에서 우쭐대려는 것 아니냐? 감히 누구 앞에서 버릇없이 우쭐대는 게냐? 그리고는 갑자기 강 씨가 밥상을 엎었습니다. 고깃국이 다 쏟아지고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몸이 편찮으신 시아버지에게 고깃국을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섭섭했지만 옥년은 그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었고 어머님께서 고깃국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밥상을 모조리 엎으셨으니 편찮으신 아버님은 오늘 저녁은 아무것도 드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차갑고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강 씨는 옥년의 차가움과 본인 때문에 가족 모두가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린 것이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이 괘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옥년은 조용히 일어나 깨진 그릇들을 주워 담고 나뒹구는 고기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깨끗이 방을 다 치우고 나서
계속 호통을 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는 뒷마당으로 걸어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마터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자기와 그릇이 다 팔렸으니 빨리 다음 장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강 씨는 방 안에 혼자 남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맛있는 고깃국 냄새만 맡고 정작 단 한술도 뜨지 못하게 돼 시어머니 강 씨는 너무나 면목이 없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이 뭔지 강 씨는 방 문을 쾅 닫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배가 고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겠지요. 옥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릇이 팔리면 돌아오는 길에 곡식전에 들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큰 쌀가마니 하나를 지게꾼에게 부탁해 곳간에 들여놓았습니다. 항상 텅텅 비어있던 곳간이었는데 옥년 덕분에 이제 큰 쌀가마니 하나 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 대문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남편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집 안으로 들어서다 곳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곳간 안에 커다란 쌀가마니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매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판인데 저렇게 큰 쌀가마니가 어디서 난 것인지 서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옥년을 찾았습니다. 옥년은 반가운 마음을 가다듬고 서준을 가마터로 데려갔습니다. 수많은 도자기와 그릇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년은 그동안 있던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듣다가 한동안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부터 장터에 함께 나가겠소. 아니, 당장 오늘 밤부터 도자기와 그릇 빚는 일부터 돕고 싶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남편 서준은 이미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는 아주 숙련된 상인이었습니다. 옥년이 그릇을 빚고 서준이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장터 끝자락에서 그릇을 팔다가 며칠 만에 장터 한가운데로 옮겼고 날마다 그릇이 완판되었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강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장터에 나가 며느리가 만든 그릇을 판다는 사실이 아주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요. 가뜩이나 며칠 전 본인 때문에 시아버님이 고깃국을 먹지 못했다는 걸 지적한 며느리를 어떻게 혼쭐 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마저 며느리 옥년의 장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한 방 더 먹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년의 그릇 장사 덕분에 본인이 삼시세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말이지요. 서준과 옥년이 장사를 끝내고 장터에서 돌아오자 시어머니 강 씨가 두 사람을 불러앉혔습니다. 그 지저분한 그릇 장사 당장 때려치워라. 돈 버는 건 남자한테 맡기고 옥년이 너는 집안일이나 해라. 지금 당장 뒷간 청소부터 해. 서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옥년이 조용히 손을 들어 서준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본인을 속이는 일은 이제 여기서 멈추세요. 강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던 그 무언가를 이 어린 며느리에게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밤마다 제가 도자기 빚는 것을 문틈으로 보고 계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의 눈빛은 마치 도자기를 빚는 저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의 눈빛과 다르지 않은 것 같더군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머님이 가장 행복해 하실 때의 눈빛이라는 걸요. 강 씨의 얼굴이 빨갛게 굳었습니다. 완전히 들킨 것이었습니다. 옥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와 함께 도자기를 빚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부족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오셨는지 차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의 따뜻함을 보고 어머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강하고 거칠어야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님의 숨겨진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서방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강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듯 모든 것을 들켜버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5년 평생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무너져 버릴 것만 같던 삶이었기에, 그리고 아들 서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엄마로서 더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일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옥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 한켠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강 씨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자 옥년이 서 있었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 없이 백자토 한 덩이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강 씨의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꾸려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쥐는 것이 이토록 낯설었습니다. 옥년이 조용히 강 씨를 가마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과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 풀어주셔야 해요, 어머니. 그래야 흙이 부서지지 않고 어머니의 손이 원하는 대로 부드럽게 모양을 잡기 시작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게 영 익숙치 않구나. 마음이 딱딱하니 내 손의 움직임도 딱딱한 게지. 흙을 만지는 게 영 낯설고 서툴면서도 강 씨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 씨의 손이 흙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흙을 빚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것,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 남들의 눈빛, 돈 걱정, 양반 흉내를 낸다는 수군거림. 평생 강 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이 손끝에 흙이 닿는 동안만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낮에 따사로운 햇빛과 신선한 공기도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가 처음으로 완성된 작은 그릇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게 이게 처음이구나. 옥년이가 독한 내 시집살이를 견디고 밤에 도자기를 빚으며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받았겠구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강 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옥년의 도자기의 명성은 고을 안에서 시작해 이웃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대규모로 거래를 하고 싶다는 상인들도 나타났고 급기야 한양 궁궐의 관리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실에서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옥년이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터 끝자락에서 비단 자투리를 깔고 시작했던 도자기 장사가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큰 도자기 공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솜씨 좋은 도공 조수 여러 명이 옥년 곁에서 일했고 가마터에는 사계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각 구워진 도자기들이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그 도자기들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넘어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갔습니다. 한때 텅 비었던 곳간에는 다시 곡식이 가득 찼고 집안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최 씨 집안을 두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양반 행세를 하는 집이라 수근거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최고의 도자기를 빚는 예술인 집안이라고 했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 왕실 내관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디담빛 도자기 이야기가 조정 안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내관은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이것저것 들어보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쪽빛 도자기 하나를 들어 올리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시 도공 집안 솜씨가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구나. 옥년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내관은 아버지의 도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자기를 상당히 좋아하던 내관이었는데 납품이 끊긴 이후로 항상 아쉬웠다고 했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도자기는 절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왕실 납품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년은 정기적으로 궁중에 입궐해 도자기 빚는 법을 선보였습니다. 처음 궁궐 문을 들어서던 날, 옥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이 문과 길을 드나드셨을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 딸 옥년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옥년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겨울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 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강 씨가 옥년을 이름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그 아이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부른 것이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다. 빚쟁이 딸이라고 흙장난이나 한다고 무시했다. 나는 평생 천민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늘 내 감정을 억눌렀고 그 억눌린 것을 또 남한테 쏟아부었다. 근데 너는 나와 많이 다르더구나. 눌려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힘들어도 마냥 감추거나 수긍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엔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흙은 억지로 누르면 깨진다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다. 나는 평생 내 모든 감정을 누르고 또 눌렀다. 그것밖에 몰랐다. 근데 너는 아무리 눌려도 깨지지 않는 강하고 어진 마음을 지녔다.
어린 너한테 많이 배운다. 너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억세게 살아온 세월만큼 단단하게 닫아 걸었던 것이 이제야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 자신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급하게 눈가에 눈물을 닦으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 강 씨 곁으로 다가가 강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도자기를 빗다 남은 흙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옥년의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었습니다. 잔치도 아니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은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과 옥녀는 가마터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새로 빚은 도자기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마 앞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비단을 팔던 사람이요. 평생 남이 만든 것을 사고 팔며 살았소. 그런데 그대를 보며 처음 알았소. 빛깔이란 것은 따뜻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더구나 하고 말이요. 그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하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생각했소.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품고 온 사람이었소. 옥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방님 집에 처음 시집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가마터의 연기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곳이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마터가 있고 흙이 있고 서방님이 계시니까요. 서준이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불을 다루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가늘고 여린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일하고 참 많은 것을 버텨낸 손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거친 손이 참 미안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가 머무는 안채에는 늦은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강 씨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였습니다. 늦은 밤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도자기를 빚고 있는 거겠지요. 옥년이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흙처럼 차갑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허나 흙이 불을 지나 빛깔을 얻듯 그들의 인연도 긴 시간을 버티며 천천히 따뜻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마터에서 시작된 혼이 딸의 손을 통해 이어지고 그 손은 낯선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빚으로 맺어진 것이 사랑이 되고 타인이었던 것이 가족이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살짝쿵 눌러주시와요.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